용산공원은 고려 말 몽고군의 병참 기지로 활용됐었고요. 청일전쟁 시 청나라와 일본군이 주둔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시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외국군이 주둔한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 및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용산에 대한 군용지 정탈을 가속화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 강제 수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은 충분한 보상은커녕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는 등 국권이 사실상 피탈당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의 허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용산공원을 원래 정부는 매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각을 저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정부는 계속 이 땅을 개발하려고 했고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제지했고 이 땅이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서울이 다시 살아 숨쉬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도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화 상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는 용산공원을 올바르게 조성하기 위해서 용산 주민이 대표와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유촉되어야 하며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형의 치유입니다. 군사 용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훼손된 그곳의 땅을 자연스러운 능선의 형태로 복원을 하는 것을 지형의 치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된 능선은 그 높낮이 그리고 경사, 태양이 비치는 방향 등에 따라서 다양한 동식물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자연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공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용산기지는 세계 근현대사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식민과 냉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무엇을 세계와 한국의 미래의 세대에게 발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공원의 역사성과 장사성은 더욱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놀 수 있는 캠핑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우리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곤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놀이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놀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로 듣는 4인 4색 용산사의 진행을 맡은 최서영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 용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위한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노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또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용산문화원이 주최하며 용산구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는 4인 4색 용산사는 총 4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백범 김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박종철 열사의 행적을 기초로 시대와 인물이 이 용산이라는 공간과 만나서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또 상징으로 기억되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요.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다라는 주제로 1882년 둔지미 이하응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은요, 영화와 드라마 등의 대중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이하응은 조선의 자존을 위한 힘든 몸부림 속에 쇄도 정치를 혁파한 계몽군주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망국을 앞당긴 국수주의자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외세의 본격적 침탈에 서막이 된 1882년 이모군란의 격변기 속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하응과 용산의 역사적 인연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신주백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연세대학교 HK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은 100여 년의 용산기지 주둔사가 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논문을 쓰셨고요. 또 용산공원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언론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현대사 분야의 지필진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주백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 관련된 그 기획 강연 첫 번째 주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치기 참 고맙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알면 안다. 알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내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할 만한데 한국사 전체에서 보면 크지도 않는 수도 있는데 용산이라는 공간 자체를 놓고 보면 의미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내용은 1882년 대원군과 둔지방이라는 건데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제목을 82년으로 잡았느냐라고 하면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882년 는 우리 역사에서 이모군란이라는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란이라는 이모군란이 일어난 사건이고, 근데 그 사건이 단순하게 군인들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반란성 내지는 군사쿠데타의 성격은 아니고 밀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군인들의 저항인데, 그게 사실은 중앙 정치 권력의 변동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용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뻗어나가기 좀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다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모군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흔히 할 때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현행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필자이기도 합니다만, 이모군란을 지도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이런 지도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표시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오늘날의 동대문 쪽에서 경복궁 방향으로 갔던 하급 군인들의 움직임에 사실은 용산 일대에 있었던 군인들도 있었다. 그 군인들의 핵심이 이태원 지역이다 라는 것인데, 왜 이태원 지역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설명을 전혀 이 지도에도 이태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이 공간이 이모군란에 의해과 중앙 권력과의 중앙 정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의 움직임이 또한 용산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용산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서 오늘의 강의 제목이 대원군과 둔지방이다. 그럼 왜 둔지방이냐? 방은 행정구역이죠. 한성부의 행정구역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죠. 오늘날에 무슨 동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이 한성부 그 다음에 남부 둔지방 체계가 이렇습니다. 서울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성부에는 한성부 산하에 부가 있는데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둔지방도 그 남부에 소속된 지역에서 제가 제목을 둔지방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1882년 흥선대원군과 둔지방은 어떤 역사성이 있는가가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용산의 19세기 역사에서 서구와의 만남을 제외하고 가장 친숙한 역사적 사건이 이모군란인데 이모군란과 관련해서 용산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1882년을 전후로 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용산의 역사와 한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인 당시의 상황 이런 걸 설명하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한성부라는 공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부로 나눠져 있다. 오늘 같으면 서울특별시 안에 무슨 구에서 여러 구가 있듯이 5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용산이라는 공간,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 용산구라는 공간은 한성부 시절에 남부와 서부 지역이 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에는 둔지방이라는 게 있고 한강방이라는 곳이 있었고 서부 지역에는 용산방이 있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이제 오늘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둔지방은 지어둔계라는 저곳이 사실은 둔지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용산방에는 마포계가 있고 만리창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시 행정구역 따져보면 마포구죠. 누구도 용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근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이 이 둔지산자락인데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야기를 할 때 용산 그러면 이 지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 지대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행정구역상에서 용산방의 개념에는 이 공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도. 근데 이 공간은 오늘날의 마포구의 개념이죠. 그럼 뭐냐? 용산이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용산의 주민들이나 한양에 계신 분들은 용산이라는 나 용산에서 왔어 그러면 생각하는 공간의 이미지하고 오늘날에 나 용산구에 살아요 라고 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는 그게 3번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한 150년의 정도의 역사에서 한 3번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용산은 이런 행정구역상에서 보면 용산방이 용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따지면 이곳이 용산이죠. 이곳은 용산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이것도 용산이죠. 사실은 주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용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가 한국 근현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19세기 말 사실은 19세기 말까지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용산은 이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용산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행정구역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둔지방은 남부 소속이다. 둔지방과 용산방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었다. 용산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용산강이라는 명칭과 동일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럼 용산강이라는 강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 실록에 삼강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석삼자 서서 삼강이라는 이름이 쭉 나와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찍이 삼강에 사는 백성들이 일제히 호소함으로 인해서
장빈가를 더 지급해달라는 초기에 대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삼강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삼강이. 한강, 용산강, 서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강하고 용산강이 있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강하고 같은 급이 돼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한강하고 같은 급이 있을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에. 근데 삼강이라고 하면 한강, 용산강, 서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조선시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한강을 이야기를 할 때 북쪽에서 쭉 물이 내려오면 노량진 있잖아요. 노량진까지를 한강이라고 불렀고요. 노량진에서 양화진 전, 즉 마포나루터까지를 한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죠, 용산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포나루터에서 양화진 일대까지를 서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강을 세 개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강으로 통칭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구분하면서 부르면서 각각의 지역의 쓰임새가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은 오늘날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강대교가 기준이 되는 거고, 용산강을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포대교가 기준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강 자체를 한강, 용산강, 서강으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살렸는데 서강은 남았어요. 네, 서강대학교로 잘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용산강은 없어져 버렸어. 자, 이제 보세요. 광흥창역은 남았는데 용산강 안에 있는 풍저강창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서강은 남았는데 용산강은 사라졌어요. 이곳의 지명이 역사적으로 제거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광흥창 일대나 서강 쪽은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 용산방 일대 용산강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은 외국인 거주의 중심 공간이었고, 나중에 이제 일본군 기지가 들어서고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유한 역사적 명칭이 생존을 하지를 못하고 사라진 게 아닐까, 자연스럽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대비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용산강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은 만초천이라는 개념보다 중앙정부의 기록에는 용산강이라는 개념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간을 규정하려고 하는 의미, 용어 사용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조선조 시대다라고, 조선왕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용산이란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대비를 해보면 이 지도가 이제 오늘날과 대비를 했을 때 공동역이나 마포역은 오늘날의 용산구는 아니죠. 마포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의 공간은 용산의 개념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의 개념이 확실하게 용산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계기가 뭐냐? 일본인들이 기지를 만들면서 이 공간은 기지 공간에 바뀌어요. 이 공간은. 그리고 이 공간은 기지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용산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동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냐면, 관악구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내부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명해요. 단순하지만 선명해요. 용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용산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그리고 용산이라고 흔히 막연히 생각하는 이 공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공간이 특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조선왕조 시대에는 한성부 내에서, 한양도성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일상의 물품을 제공하는 핵심 공간이었고, 쌀을, 세곡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기능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인들의 주 공간이었고 일본군의 핵심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45년 이후에 용산이 팽창하면서 용산이라는 공간이
한국인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미군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왜?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용산 기지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경계가 선명해지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죠. 동시에 용산이라는 공간이 네 번째로 변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제. 네 번째 변환의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드디어. 그런 시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떤 이미지의 용산을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과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초석을 놓아야 되고 후대가 그걸 만들어 또한 가겠죠. 자, 그 부분이죠. 네 번째 변신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용산이라는 부분이 이 근대사, 한국 근대사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산이라는 공간은 가장 중요한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는 개시장입니다. 용산이라는 공간이 한국 근대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개시장이라면 두 번째는 군의 주둔이에요. 이 부분이 한국 근대사에서 용산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군에 의한 변화다. 이 군에 의한 변화와 개시장의 변화는 서울이라는 전체 공간에서 시장과 관련된 변화는 용산도 있고 마포도 있고 양화진 일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관련된 변화는 이 곳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의 근대화의 용산적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개시장이지만 더 강렬한 용산적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군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단순히 이제 이 일본군의 침략사라는 맥락에서 보지 말고 용산이라는 공간적 개념, 공간이 같은 서울과 다른 특수성이 뭐냐라고 강조를 할 때 하나는 개시장이고 하나는 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군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저 해설사 두 분 선생님은 그거를 단순히 침략사라는 맥락에서 설명하지 말고 용산이라는 공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다른 서울 지역도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이었는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 특수하냐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는 군하고 관련성에서의 변화를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된다. 거고 그걸 많이 끄집어내는 게 앞으로 용산문화원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죠. 하나는 임오군란, 하나는 청일전쟁, 하나는 러일전쟁과 관련해서 용산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이거면 1882년이죠. 그로부터 2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흔히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게 20년 정도지 않습니까? 지나지 않았는데 청일전쟁 있죠. 다시 또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러일전쟁 있죠. 용산이라는 공간은 다른 한반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국 근대사의 우리 흔히 하는 용어로 격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격동의 가운데, 격동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을 보면. 자, 이 공간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공간적으로라는 것이죠. 자, 군대와 관련된 공간적 특징이죠. 자, 용산이었습니다. 용산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용산이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용산이라는 공간이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저 시대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용산이랑 공간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데 임오군란이 청군의 지역이었는데 왜 임오군란에 이태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느냐, 내지는 왜 대영군의 체포와 관련되는 공간이냐라는 점을 설명을 해야 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일전쟁과 일본군과 관련성은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뭐 용산공, 효창공과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러일전쟁과 일본군에 관련해서는 오늘날의 용산기지를 설명할 때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임오군란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이제 좀 여러분한테, 이태원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둔지방 지역은, 행정구역상 둔지방 지역은 당시에 조선의 왕조의 군대의 하급 군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882년 근대화 정책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월급이라고 주고 보니까 쌀을 한 가마를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쌀을 그냥 온전히 준 것도 아니고 반은 돌멩이가 있었다. 그래서 분노해서 일어난 거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핵심은 민씨 척적이니까 민경호 집을 공격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 지금 자수해도, 지금 그만둬도 정부에 체포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권장을 받아야 될 상황. 그러면 일을 벌린다 라고 해서 대원군을 만났더니 대원군이 해봐라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대원군은 자신을 견제하고 자신을 배제시키는 민씨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자신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이거를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이 군란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시점이 바로 임오군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도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둔지방 지역이 사실은 보통의 밭농사나 논농사를 짓는 농민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하급 군인들이 거주하던, 일반 병사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호적에서 준호군란 당시 호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당시의 문서예요. 문서를 번역한 게 우측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영상문화원에 있는 김천수 선생이 한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빌려왔어요. 도강이라는 맨 우측에 있는 이 도강이라는 것은 연호인데 청해 순종 황제의 연호입니다. 도강 2년은 1822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1822년에 한성부에서 발행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 한성부에서 발행했는데 이것은 임원년에 발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쭉 내려다 보면 남부라고 되어 있어요. 남부 둔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어동계라고 한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아까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거죠. 남부 둔지방 지어둔계라는 게죠. 저 공간에 저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름이 천흥철이다. 37살이다. 이거죠. 이 호적이 이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병사였던 거죠. 자, 이런 식의 군인들이 이태원 일대에, 둔지방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난의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민경호 집을 간 것과 더불어서 서대문박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자 일본 공사관 관계자들이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공사관을 스스로 불태우고 인천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야반 도주를 해서 이제 일본으로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 있는 중국 공사관원한테 야, 조선에서 난이 일어났어 이야기해서 난이 일어난 상황을 바로 이제 8월 1일 날 처음으로 청중앙정부에 나가사키 쪽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당시의 통신 연락망은 조선에서 청으로 다이렉트로 연락망이 없었습니다. 나가사키를 거쳐서 갔어요. 최소한 일제시대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국이 세계를 접촉하는 중요한 전선망은 나가사키가 매개의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세계로 정보가 들어왔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한국에 관한 정보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8월 1일 날 청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단히 민첩하게 일주일 만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죠. 빨리 가거라. 가서 대원군을 잡아와라. 대원군 잡는 것도 1차였죠. 그것을 어드바이스, 이른바 옆에서 충고해 준 사람이 개화파의 어윤중이죠. 네. 대원군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개화파들이죠. 자, 그래서 중국군이, 청군이 인천에 왔는데 인천에 와보니까 일본군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양으로 가자. 그래서 남양에다가 주둔지를 두고 서울로 병력이 온 거죠. 와서 8월 26일 날 대원군을 방문했고 대원군이 그에 대한 답방으로 남부 둔지미 지역에 온 거를 계획적으로 체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읽어볼 필요도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좌측은 대원군이 둔지미에서 체포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료고요. 우측은 그 상황, 체포 과정의 상황, 어떻게 우리가 체포했는가를 아는 상황을 설명한 사료예요. 근데 사실은 우측 사료는 한국의 외교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모군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좌측 사료는 거의 인용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한성, 도송박 남부 지역의 남부 일대에 내지는 남부 지역에서 대원군을 체포하여 대원군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정확하게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료에 보면 오늘 오후에 대원군이 정여창, 마건충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둔지미의 청 군영에 가서 답례 방문을 하고 사의를 표한 다음 병선을 타고 중국으로 떠났다. 엄청나게 얌전하게 쓰여 있어요. 답례 방문을 했어요. 뭐예요? 마치 자연스럽게 천진으로 떠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남부 둔지미라는 거예요. 한성부의 남부의 둔지미라는 곳에서 대원군이 청군에게 체포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측으로 가서 보면 중간에 보면 정여창 마건충 있죠.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쓴 동행삼록이라는 책에 당시에 어떻게 자기가 대원군을 체포했는가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때마침 오후 4시에 비가 오는데 이하응이 수십 명의 기병을 데리고 우리 막사에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하고 필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중드는 조선이 하나도 없었다. 뭐예요? 마건충은 따라온 병력은 병력대로 대원군이 눈치 못 채게 한 명씩 체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싹 없앤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대원군이었을 때, 그러니까 조선인은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부하들을 동원해서 잡아가지고 바로 옮기는 거죠. 바로 이동시키는 거죠. 바로 이동을 해서 남양을 걸쳐서 천진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사실은 그의 아들인 고종도 묵인하는 과정이었다. 다만 아버님이시니까 옥체만 보존을 잘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해를 가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 니네가 뭔데 체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시점에 고종과 대원군은 부자 관계이지만 혈육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두 사례에 의해서 선명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야기해야 될 건 중에 하나는 둔지미가
대원군을 체포하던 이모군란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과 이모군란이 어떻게 관련되느냐고 하면 하나는 군란을 일으켰던 병사들과 관계성하고 다른 하나는 대원군을 체포하는 관계성 속에서 둔지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역의 1882년 상황 내지는 한국 근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개시장을 통한 서구화의 과정만을 설명하거나 단순하게 군대가 주둔하는 과정에서 용산의 역사만 설명하지 말고 다른 하나의 각도의 설명이 있다. 대한제국의 정치사와 관련, 조선의 한말의 정치사와 관련해서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해수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둔지산 자락입니다. 자, 둔지산 자락이죠. 느티나무가 많은 청사가 있었던 처음에 조선군 사령부, 조선 주차군 사령부 사령관 관저로 건설하고 있던 둔지산 자락이고 지금의 둔지산 자락이죠. 이 공간이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공간, 대원군을 체포한 공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의 캠프 코이노 지역이 있는 공간이 일제시대 같으면 야포병이고 지금은 이제 캠프 코이노가 있는 그 지역이 저곳에 청군이 주둔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둔지미 일대에서 청군이 대원군을 체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장소의 지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원군이 체포된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모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한일 간에, 한청 간에, 일청 간에 그 과정이 8월 30일 날 쟁일포 조약을 통해서 공사가 불이 난 습격한 거에 대한 보상 문제, 조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청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점차적으로 모색을 하다가 이모군란에 딱 걸린 거예요. 자, 이거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 그래서 그 맺은 조약이 조청상미 수륙무역장정이다. 이모군란은 청의 조선 지배가 직접적인 지배가 강화되는 것이 계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보세요. 일본은 조선을 자꾸 독립국가다, 너네는 독립국가로서 커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에서는 여기는 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겠어. 라고 하는 한쪽이 있어요. 두 축이 결국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모군란은 미국, 러시아, 독일은 무관심한 상황에서 조선 문제에 대해서 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하는 사실상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의 시작점이다. 그 소용돌이에서 선공을 했던 게 청이다라는 거예요. 뭘로? 대원군을 잡아서 3년 동안 천진에 가 있게 하고 조선의 정치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청을 견제하려고 했던, 청의 영향을 견제하려고 했던 이 정책이 드러난 게 언제냐? 이모군란 2년 후에 일어난 갑신정변인 거예요. 갑신정변에 개화파를 통해서 이걸 만회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완전히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러나고 말 그대로 청의 독점 세상이 되는 거죠. 일본의 견제력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조차도 후퇴하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청과 일 사이의 싸움에서 진 것도 있지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일련의 향포도 중요한 조선의 민심을 못 얻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게 편해야 됩니다. 개항이 되고 나서 쌀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모군란 때까지 1876년에서 6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쌀값이 두세 배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만.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민생거예요. 생활의 압박, 일상생활의 압박이죠. 그게 그럼 누구 때문이냐? 일본이냐 때문이다라는 게 당시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타겟이었죠, 일본은. 일본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조선의 민중들한테.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더욱더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이 아시는 청일전쟁인 거죠. 이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가 청일전쟁인 거죠.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진압하면서 동시에 청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에서 청을 밀어내버린 거죠. 1882년 이후에 계속 밀리던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청일전쟁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청은 아예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갑오개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외국에서 하나 나타나고 조선에서 하나 나타나죠.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시도한 것이 한 축이라면, 야 일본 너네가 뭔데 조선에서 이렇게 하고 너네가 뭔데 여순 대련지역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걸 교과서에서는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일본을 제어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일본의 독점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가 움직임이라는 게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해외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간섭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이제는 우리가 나선다라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청이 이때부터 갈등 과정을 겪고 그 갈등 과정이 폭발한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다가 통감로를 설치해서 조선을 지배하고 영산기지를 설치해서 영구 지배를 위한 군사적 기초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러일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러면서 용산은, 이제부터 용산은 이전의 용산방의 용산이 아니라 용산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이 오늘날의 서울역 방향으로 용산이 확장되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용산은 한국 근대사의 서형도리의 사실상의 전진기지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용산이 크게 변하는 두 축을 근대사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용산의 변화를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부분이, 아까 제가 미국, 러시아, 독일의 움직임을 이야기했고 영국의 움직임을 이야기했고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용산을 중심으로 한 용산 지역의 변화는 용산 내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용산의 변화를 추동했던 힘은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용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용산의 변화가 주도된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용산의 변화는 용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용산의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울의 시민이 주도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용산의 변화는 외부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가 단순하게 뭐 청이면 청, 일본이면 일본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지역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때는 한국이 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세계의 상황과 맞물려서 설명을 해야만 용산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아까도 설명을 언뜻 했습니다. 이모군란 당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모군란 당시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러일 전쟁이 끝난 시점에 러시아와 미국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쟁의 당사자였어요. 조선의 패권을 놓고. 그렇죠? 20년 정도 지난 세월이 확 변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러일 전쟁을 중재했어요. 왜 러일 전쟁의 조약이, 예를 들면 청일 전쟁에 체결된 조약은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회담 장소가 테이블과 의자도 지금 다 있어요. 시모노세키라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당사국 중에 승전국 쪽에 이 정한 장소에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러일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승전국인데 일본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미국도 저기 동부지역 해안가에 있는 포츠모스라는 조그만 해군 도시에서 있었어요. 미국이 개입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20년 전에는 무관심했던 미국이 개입했어요.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도 이모군란 때도 편입되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오늘날 우리가 이모군란을 이해하고 용산을 이해하는 시야는 지역 동아시아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러일 전쟁 때처럼. 그랬을 때 용산이라는 공간의 운명이 외부에 의해서 규정되었고 그것이 그 외부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이나 세계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용산의 역사성 내지는 용산이 갖고 있는 장소적인 의미가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네. 앞으로 용산 기지가 이제 국가공원으로서 네.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곳에 그곳의 좀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둔지미를 설명을 했지만 용산의 공원화 개발이 아니라 공원화라고 가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한 건 2005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게 민족공원으로 가느니 생태로 가느니 막 이렇게 성격이 변화되긴 했지만 공원화로 간다라는 측면은 중요한 변화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것을 개발에 중심을 둔 마스터 플랜식의 공원화 전략이 아닌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 선언은 않고 있어요. 어떤 이런 걸로 간다라고 언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욱더 이렇게 맡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미래 세대가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것이 이 공간의 역사죠.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지난주에 심포지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용산공원 이야기하면 센트럴파크를 먼저 꺼냅니다. 한국에도 센트럴파크와 같은 곳이 등장한다. 이미 서울의 숲이 센트럴파크를 모델로 삼았어요. 우리는 두 번째 모델을 또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용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센트럴파크는 버려진 땅,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 과밀 인구로 인한 도시의 급격화,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된 공간이죠. 세계 최초의 계획공원이죠.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둔지미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둔지미에 대한 역사성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어요. 용산은 센트럴파크하고 다르다. 따라서 처음부터 생태를 이야기하지 말라.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역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 지역이 원래 둔지방 지역이 아닙니까? 이 지역이 애초부터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고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자발성에 의해서 공간이 스스로 공간의 변화가 축구된 게 아니라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공간의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이 역사적 특수성을 해명해내고 그것을 역사화하는 부분에서 둔지미가 중요한 거고 용산공원화의 일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은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는 공간이죠. 근데 한국 근현대사는 압축을 하면 하나는 식민이고 침략이죠. 하나는 냉전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분단이죠. 이 키워드를 제거해버리는 역사화는 말이 안 된다. 이 공간 자체에서. 따라서 이 공간은 센트럴파크가 절대 될 수 없다. 그걸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화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용산을 공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식민과 우리의 냉전, 일본의 침략과 우리의 분단이 아까 여러분 제가 이모군란 또 세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절대 한반도만의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아시아나 세계와 연관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간에 장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산이라는 애초에 조선시대부터 용산방을 중심으로 한 확장된 개념, 변형된 개념으로서 용산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용산이라는 공간에 독자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독자성의 변화 과정이 한반도의 역사와 맞물려 있고 그 한반도의 역사가 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용산의 공간이라니 휘둘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적 규정의 핵심은 단순히 한반도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나 세계와 연관 속에서 외적 규정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공간에는 용산이라는 공간 자체와 한반도라는 공간하고 지역과 세계라는 공간이나 3차원의 장소가 맥락이 있는 것이죠. 역사화에 대한 해명은 3차원의 장소성에 대한 해명이 병행되어야 이 공간에 제대로 된 의미를 추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3차원 중에 지역과 세계의 부분에 대한 시야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반도 전체와 용산과 관련된 시야를 말로만 하지 제대로 해명된 게 없어요. 지금은 용산 자체에 대해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가공원의 개념에 맞는 역사화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좀 반역적인 생각인데 꼭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공원이라고 해야 돼? 공원이라는 이름에 꼭 이 공간을 가둬둬야 돼? 그냥 다른 네이밍을, 다른 명칭을 통해서 이 공간을 달리 이야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에도 개인적으로 초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하고 또 반환 협상할 건데 부산의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반환하고 지금 부산 시민공원이 됐잖아요. 그거 3년 7개월 냈어요. 반환 마무리돼서 열쇠 받는데 열쇠 기증식 때까지가 딱 3년 7개월 냈어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끌어지니까 당시 재임하던 시장님이 커팅을 빨리 하고 싶어서 자기 재임 기간 해야지 업적이 되니까 그냥 닫아버린 거죠. 반환 협상 마무리 부분을. 특히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가 있을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5년, 6년 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본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공원을 해야 돼? 그럼 공원을 하자. 그럼 어떤 공원이 해야 돼? 꼭 생태로 가야 돼? 꼭 역사로 가야 돼? 어떤 것이든 논의를 좀 풍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꼭 국가공원이어야 돼? 꼭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 돼? 그러면 국가공원이라 한다면 국가공원이 뭔데? 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속에서 이 공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 속에서의 용산, 삶의 공간으로서의 용산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이 제대로 좀 돼서 서울시가 완전히 서울시 전체가 리모델링이 됐다는 이미지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훌륭한 역사적 인사이트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까 막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혹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실 게 있으세요? 네네 한번 네.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아까 그 세계의 역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산 자체가. 예. 근데 러일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이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러시아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계 정세와 맞물린 용산의 역사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집필한 부분에서도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근현대사 14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몇 차례 있었다. 자, 1870년 개항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전쟁이 아니다.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그 시점. 러일 전쟁 시점이다. 세 번째가 1945년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남해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면서 분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단의 과정에 신탁통치가 끼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경험이 있다. 지금 우리는 4번의 경험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질문자의 부분이 이제 제 개념이 한 2번째 운명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일본 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러시아 편이었습니다. 왜 미국하고 영국은 러시아 편이 될 수가 없었느냐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남하하려고 그랬죠. 유럽에서, 발칸에서, 서아시아에서,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영국하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걸 막아주길 바랬어요. 중국 대신에, 청 대신에 일본이 막아주길 바랬죠. 그래서 영국은 일본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내가 동북아시아에 딱 와서 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 웬만한 괜찮은 항구는 다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 근데 마침 저쪽에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전쟁하고 있네. 옳다. 인터셉트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인터셉트 한 거예요. 큰 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도 보니까 웬만한 주요한 곳은 다 열강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내세웠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상호 이익의 균점이에요. 문호 개방이에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와서 무력을 동원한 확장 정책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청에서도 그랬고 조선에서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딱 보니까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하면 내가 먹을 게 그나마 만주에 있는 그 엄청난 곡창지대, 두 번째 철도, 이권을 차지하기 쉽지 않겠어.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독일은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이기길 바랬어요. 왜?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쪽 국경에서 동쪽 국경까지가 10,000km가 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극동이라는 명칭이 되어지는 이 한반도에 신경을 쓰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전력을 막 몇십만 명의 병력을 투여하고 있는데 어디 서유럽 지역에다가 관심을 둘 수 있습니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날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에 전 세계 군사력의 1위부터 18위의 군사력 가운데서 2위부터 18위 군사력을 다 합친 나라의 군사력보다 미국이 더 강해요. 그 미국조차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는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동시다발로 못해요.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그런데 독일이 딱 보니까 지금 나하고 러시아하고 제일 충돌하는 지역이 발칸반도 지역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라는 입장에서 막 영향력 확대시키려고 해서 발칸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정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거기 신경 쓰느니 쫙 극동 지역에 가서 전쟁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역량을 투입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은 야, 니네 전쟁해.
전쟁이라고. 자꾸 러시아를 추동했고 러시아가 그쪽에 몰두하길 바랬죠. 그래서 독일은 일본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나라가 남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독일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러시아가 전쟁에 몰두할수록 좋아요. 왜? 러시아하고 국경선 지역은 신경 안 쓰면 돼. 발칸 신경 안 쓰고 어디만 신경 써요? 프랑스하고 국경선만 신경 쓰면 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유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전력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길 바랬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프랑스는 러시아 편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청일전쟁 때는 러시아 편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국이 일본을 막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를 도와줬어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날 아시는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지역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 과정에 야, 거기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야. 독일 내 게 아니야. 라고 독일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내가 러시아를 막 도와주면 나하고 협력관계인 영국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 빼죠. 그러면서 야, 빨리 좀 전쟁 끝내고 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러일 전쟁 시기 끝나는 시점에 한반도의 운명을 판단할 때 절대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만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세계적인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앞으로도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취할 때는 그저 남북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 외교의 출발이자 마무리는 저는 남북관계라고 봅니다. 모든 한국 외교의 출발점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이고 모든 한국 외교의 마무리는 남북관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갈 때 지역과 세계를 무시하면서 전략을 취할 수 없다. 왜?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하게 민족의 분단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분단이기 때문에 세계의 유일한 냉전의 잔존물이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지배해왔던 기본 축인 냉전 체제의 마지막 잔존물이잖아요. 따라서 지역과 세계의 역사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단 극복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오늘 질문하신 러일 전쟁 이후 부분에서 가져온다면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에서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고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로 듣는 4인 4색 용산사. 오늘 또 이렇게 신주백 교수님을 모시고 알찬 강의 함께 들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신주백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이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